부동산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연초부터 예. 지금까지 어떻게 좀 흘러왔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한 3번 정도 그죠? 거래량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똥부를 차셔가지고 3월 달에 토지 해제하고 확대 재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래가 많이 됐고요. 거의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그런 거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우리 이재명 씨가 집권하면서 또 거래가 한번 많이 있었죠. 항상 이재명 씨라고 그래도 뭐 존칭 붙여주는 게 어딥니까? 그 참 특이한 게 그죠? 우리가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뭐, 어쨌든 됐네. 뭐, 살 거 사자. 뭐, 또는 팔 거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러자 6.27 대책이 나왔죠. 참 충격적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6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한두 달 정도 길어봐도 3개월이다.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8월 달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죠. 9월 7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공급 대책을 빠르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 대책을 내놓고 또 가격이 올랐어요. 거래도 많이 되고, 그죠? 이건 사실상 공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특이한 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가격이 오른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9월 달부터 15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가장 많이 됐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도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때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포하고 성동 지점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이 어차피 토호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토호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를 이분들은 찾거든요.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동보다는 마포를 좀 더 선호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또 한 10,000건 정도 그죠? 거래가 됐고요. 15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춤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한두 달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상승폭이 이제 커져가는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폭이 커져가는 이제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우대방 부동산 같은 경우도 10월, 10월은 이제 거래가 많이 됐고요. 11월 달에는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1월은 이제 뭐 40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이제 은행에서 그 대출 한도가 세팅되고 그죠. 다시 대출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움직이기 위한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올해 것까지는 아니고 내년 신청분부터 다시 지금 대출 영업을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올해 신청하는 건 이제 계약한 거고요. 잔금은 다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2월, 3월 이때 이제 잔금이 제일 많겠죠.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그 내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대출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가시면 줄 금리가 어떠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예 그냥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아마 그런 데 대한 확답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봅시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 내년 초에 잔금을 치시는 게 가장 지금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도 또 전반기에는 상승할 거거든요. 그리고 6, 3 지방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아주 나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좀 곤란하고요. 뭐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규제 완화적인 제스처는 취하겠죠. 하지는 않고. 하지는 않고. 이 친구들 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하지는 않고 계속 뭐 제스처를 취하고 상속세 뭐 깎아준다, 뭐 그죠? 공제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해보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몇 개 막 던질 거예요. 이 친구들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오겠죠. 그럼 시장은 훨씬 더 뭔가 분위기를 타고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강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는 연초에는 좀 시장이 괜찮고 연말 가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게 23년부터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 한번 해보시면 이제 거의 4번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대출의 영향이 이제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오른
가격에서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연초에는 좀 괜찮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할 거고요. 뭔가 새로운 신박한 규제 같은 걸 뭔가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연말로 가면 또 안 좋아질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정중동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그 움직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통계라든지 뭐 KB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124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송파를 유심히 보는데 0.3%대에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수면 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둥둥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예. 밑에서는 호가가 팍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잠실 48억. 예. 뒤에서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잠실 48억 거래된 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빠른 거죠. 네. 항상 빨라요. 보면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잠실 레일이 지금 48억에 거래된 건 그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가 아직 40억 중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신축이지만 잠실 주공 5단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세대수라든지 그죠? 위치라든지 이런 게 한강은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한강이 조망이 되겠지만 그 파크리오가 앞에 막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강 조망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두 개 합쳐봤자 4,500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파크리오 하나만 해도 6,800세대인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단지라든지 그죠? 한강 조망이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가는 일단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청담 르엘, 해필 또 같은 르엘이네요. 네. 그러네요. 예, 거기도 청담 르엘이 최근에 30평대는 65억 거래가 됐고요. 그것도 거의 지금 평당 2억에 가고 있죠. 평당 2억이 나왔어요. 45평형이 90억에 거래됐어요. 90억이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그 거래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거래 자체가 높다는 것도 이게 뭐 우리가 좀 더 충격을 받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영향들이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 그죠?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강남권들이 사실 그게 맞춰가지고 다시 재편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게 중에 제일 가격이 높죠. 그래서 41억 5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가까운 게 잠실 르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실 르엘이 훨씬 더 호가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예,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들이 어떻게 바뀔지. 이를테면 잠실 주공 5단지는 40억 중반대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곧 입주해가지고 신축이 될, 물론 곧은 아니지만 신축이 될 아파트인데 여전히 45억이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신축되면 한 70억은 가겠는데? 그죠? 평당 2억만 쳐도 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70억은 갈 아파트인데 그럼 더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대치동. 아니, 잠실보다 대치동이 낮아? 뭐야, 이거 옛날엔 자기들 제일 높았는데 신축이 없어서 그래요. 대치동은. 우리가 대치도곡도 현장 탐방하면서 많이 돌아봤는데 네.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예, 양재천도 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이제 가격대를 다시 세팅할 거고요. 반포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죠. 잠실이 평당 2억이야. 나 2억인데 좀 이상한데. 잠실 때문에 황당해하는 동네들이 많네요. 많죠. 왜냐하면 잠실은 예전에는 사실 강남 상구라고 하면 잠실에 사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옛날에 강남 상구라고 하면 웃었어요. 서초동이나 강남구에 사시던 분이. 잠실은 무슨 강남이야.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청담리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평당이 2억이에요, 벌써. 그러면 반포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울하겠죠, 반포가 다시 또.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제가 뭐 이게 광진구에도 포제상강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분양가도 그냥 평당 1억 정도 했었고요. 이게 저기 그림에 보시면 구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광나루역이 원래 구리하고 가깝긴 한데 그것도 한창 유예거든요. 네, 그게 신축이 올해 7월 달에 아마 입주했을 거예요. 9월 달이구나. 9월 달에 입주했는데요. 이게 이제 43억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광장극동 1차 여기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합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28억까지. 올해 초에 여기가 20억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28억까지 했는데 호가는 다 30억대 다 넘어 있어요. 야.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예. 메이플자이는 사실은 지금 큰 영향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가격을 선도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좀 낮긴 한데 뭐 이런 아파트들도 들어오면서 그 바로 앞에 레미안 신반부 팰리스라고 신동중인가 그 끼고 있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예, 그 아파트도 이제 계속 달리고 있고요. 지금 마포하고 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초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9월달 이제 그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이죠. 그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많이 오른 데들이 마포하고 성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아마 내후년 3월 정도 입주니까요. 내년 이제 말부터 이제 마포도 달리겠죠. 그럼 이 아파트도 저는 한 40억에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입주를 하면 가격대를 끌어올리겠죠. 주변의 지세들을. 그러면 다시 또 아이언 뉴타운이 새로 그죠?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거, 요즘은 이제 또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 이런 데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분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강남 상구하고 이제 용산구만 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투기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외 조항으로 이제 예외시켰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분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리모델링 단지들이 27억 30평형이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완판됐어요. 그 띠에로원 그게 이제 느티마을 4단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리모델링 한 단지 세대수는 큽니다. 세대수는 큰데 뭐 분당은 대부분 세대수가 크죠. 그래서 리모델링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한 27억 30평대 이야기인데요. 27억 했는데 5채가 그 미계약됐어요. 102세대가 분양이 됐는데요. 5채가 미계약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 풍나기들이 다 와가지고 봐라. 100채 중에 5채 그게 된 게 뭐 그렇게 큰 거라고. 대부분 완판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 청향이나 별로 안 좋았겠죠. 본인들이 그래서 계약을 포기한 세대가 5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아주 좋은 단지들도 그 정도로 나옵니다.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샵에서 또 하나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더샵 분당 센트로인가? 뭐 그거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는 무지개 마을 4단지인데 이거는 그 훨씬 더 사실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띠에롱원은 정자역에 딱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오리역인가 거기서 멀어요. 예, 근데도 이것도 20억 한 초반대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하고 입주하는 가격들, 그리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보시면 예, 가격 흐름들을 조금은 그죠 예측할 볼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 뭐가 오를지 그죠. 새 아파트가 포인트네요.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를 무조건 이제 분양가도 유심히 보시고 예전에는 이제 다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분양가 자체가 다 그냥 모든 데가 다 로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띠에롱원 같은 경우도 102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5세대를 계약을 안 했다. 물론 뭐 이제 이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에 또 이제 분당 더샵 센트로, 더샵 분당 센트로 이런 게 나오니까 예, 그거를 또 기대하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부분 분당에서 뭐 분양하면 뭐 서울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옛날 같으면 그러면 뭐 20억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분양 가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입주할 때도 야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그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0억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48억 입주하니까 분양가 2배가 훌쩍 넘어가지고 그죠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이게 규제의 그죠 그 나쁜 영향이에요. 그죠 이게 거래가 막 수십 개가 일어나고 그죠 예전처럼 뭐 예전에 입주하면 매물이 일단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대가 막 다양하게 될 거예요. 48억도 하나 나올 수는 있겠죠. 아주 좋은 층에서 그죠. 파쿠리오를 제치고 그냥 한강종항이 되는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격이 높고 아닌 것들은 이제 가격이 낮고 이렇게 형성되는데 하나 두 개씩 거래되니까 이 거래되는 게 제가 볼 때 주인분도 48억이라는 거를 고민 많이 하고 던진 건 아닐 거예요. 에이 한번 내봐자. 받으려면 받아봐. 네가 살려면 사고 아니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거든요. 그럼 덜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제 저층도 다 45억 이상. 뭐 48억에 어떤 데는 뭐 2, 3층도 48억에 내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기준 가격을 거기다 맞춰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적으니까. 그래서 규제의 이제 역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신축의 분양가 그리고 신축의 입주해서의 가격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지나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 지금 뭐 40억, 50억, 예. 잠실 48억 이런 얘기하면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 그러면 노도강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라는 질문. 5억, 6억 대인데 그게 최소한 뭐 한 7, 8억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털고 뭉치려고 하는데 예. 언제쯤 흐름이 올까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송파구라든지 이런데 성동구라든지 이런데 많이 올랐거든요. 10몇 프로씩 올랐어요. 20% 가까이는 안 올랐는데 어쨌든 한 15% 올랐다, 뭐 12% 올랐다 그러면 노원구는 똑같이 1%대였거든요. 도봉구하고 강북구는 0%대였어요. 작년에도 0%대. 0%대. 그러니까 이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소득 증가율, 요즘은 이제 또 환율까지 따져야 되는데요. 네. 환율을 고려하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최소한 뭐 제가 볼 때 한 5%에서 10% 사이에 올라야지 그거를 그죠 커버한다. 우리가 해지라고 그러죠. 해지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송파구가 20%거든요. 지금 19.7%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성동구가 많이 오르든 송파구가 많이 오르든 이거는 그때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입주하느냐 뭐 분양가가 새로 설정되느냐 이게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다 비슷해요. 마포나 이런 데들이 다 10%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도 노원구도 1.7인가 그래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리고 도봉구하고 강북구도 여전히 0%대. 그러니까 올해는 환율이 훨씬 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마이너스 5%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여러분들 그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것보다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 풀리는 거죠. 유동성, 환율, 뭐 물가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안 올랐다고 그냥 보시는 게 맞아요. 평균 가격.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따지고 보더라도 네. 물론 뭐 우리가 잠실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들은 그래도 우리로 소위 주식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말 대장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많이 오르죠. 그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주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죠? 예. 5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전자. 잠실이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이 올 초에 뭐 20억 초반대에서 지금 48억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20억 올랐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주식도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풀린 거, 그다음에 환율의 격차 같은 걸 해칭을 분명히 자산 가격은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기맞추기 없습니까? 기맞추기 없다. 우울한 말씀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단지들도 많잖아요. 오셔가지고 막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막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뭐 도봉구에 무슨 아파트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2024년 작년하고 올해 얼마만큼 올랐는지 봐라. 안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오른다. 예,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안 오르는 아파트는 앞으로도 안 오를 거다. 왜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기맞추기라는 것도 있었고 많이 했죠. 풍선 효과도 네. 있었고 뭐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예. 왜 이번에는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좀 격차가 심해지고 퍼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이제는 지방하고 서울을 서울하고 서울 외곽 이렇게 양극화는 이미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젠 지역 내의 양극화 같은 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1위 아파트하고 2위 아파트 가격 차이 이런 걸 제가 계속 예전에도 추이를 봤었는데요. 성동구는 한 15억 차나요. 트리마제 한 40몇억. 근데 물론 이제 그 동양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2위 정도예요. 성동구도 사실은 신축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트리마제는 한 50억 하는데 동양 아파트는 35억, 한 15억 차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내 양극화를 이제는 더 고민하셔야 된다. 강남구가 어떤 거는 막 달리는데 어떤 데는 안 달리고 이러는 게 이제 그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과거에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면 노원 것까지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강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많은 자산가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매력적인 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 노원구는 왜 올랐어?
강남이 오르니까 그냥 오른 거예요. 그죠? 노원구 주인들도 뭐 강남이 오르니까 뭐 한 1, 2억 더 올려볼까 뭐 이렇게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1, 2억 올려볼까? 별로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안 산다는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강남은 이제 30억에 내놨어요. 매도자가. 그럼 잘못하면 31억이나 32억에 살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면 거의 계좌를 막 걷어들이니까 깎는다는 건 생각하면 안 돼요. 깎으려고 덤벼들면 다른 사람이 채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냥 계좌를 걷어버리거든요. 그냥 살려고만 해도 거두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오를 때, 그럼 지금과 같은 때는 그나마 그 가격대에 그죠? 팔려고도 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격 이하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 제가 볼 때 마포까지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노원구는 10억에 올려놓으면 10억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무조건 깎아요.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도 돈이 없고 파는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그걸 협상을 해줘야지. 지금 안 팔면 그건 안 팔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일 많이 그 거래가 됐던 데가 송파구, 그 다음이 노원구거든요. 노원구도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안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노원구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왜 가격이 안 오르느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강남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생애 최초를 받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 정책금융을 받아가 와가지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나중에 갚을 거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막 덤벼들고 집주인도 야 지금 안 팔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격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이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거래가 많아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살 수밖에 없을 때 뭐 48억에 좀 과하긴 한데 한번 올려놔 볼까?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자. 사. 이게 강남의 거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 맞추기 서울 외곽은 쉽지 않을 거다. 평당 2억이 이제 디폴트가 된 지역들이 꽤 보입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희 생각한 것보단 빠르게 3억까지는 갈 것 같다.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규제 이역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이제 굉장히 적다 보니까 나오는 것 자체, 그리고 매물 던지는 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남에서 집을 파는 분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거 팔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강남에서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또 강남이요. 그러니까 또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왕창 그냥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 습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내 거를 좀 싸게 팔더라도 가는 데를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죠? 내 걸 빨리 팔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가지 않으면 계속 나는 벼락거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난 팔면 뭐 이거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 자산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3억까지 가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럼 100억? 예, 30평대가 이제 100억대 되겠죠. DH 클래스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트리니ум은 좀 약하죠. 어쨌든 한강 조망이 한계가 있어. 거기도 한강 조망 된다고 다 이야기는 한대요. 하는데 뭐 앞에가 그 5,000세대가 맡고 있잖아요. 그 DH 클래스인데요. 네,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원베일리라든지 그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잠실이 평당 2억인데 청담동이 평당 2억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호재가 별로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가격은 이제 계속 조금씩 높여 되겠지만 확실한 호재는 DH 클래스가 입주하는 때인데요. 2027년이에요. 네, 그럼 내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는 더 빠르게 평당 3억까지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야죠.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국 비교해 보면 우리 뭐 레미안 원밸리 이런 거는 외국, 물론 그 커뮤니티 이런 거는 좋긴 한데요. 그렇게 좁은 면적에 대거 지어 놓은 거는 외국에는 임대 아파트예요. 네, 수준이. 네, 진짜 좋은 아파트는 정말 집사도 있고 계속 문 열어. 우리 영화 보시면 그저 아파트에 사는데 앞에서 계속 호텔처럼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서비스도 된 그 레지던스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서비스 레지던스라면 호텔이라 생각하는데요. 외국엔 좀 달라요. 예, 그냥 한 동짜리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 그 맨하탄 가보시면 무슨 뭐 우리처럼 1,000세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브루클린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지 그냥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한 동짜리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되고 위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죠. 끝내주는 위치에 있고요. 그 한 세대가 한 층이. 그러니까 그리고 뷰를 보면 정말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많이 저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너무 네. 정말 저기 살아보고 싶다. 네. 우대빵 잘 되면 저기 가야지. 뭐 이 생각.
거의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진짜 끝내줘요. 진짜 천국의 느낌? 네. 네, 그 달러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썸네일에. 네. 공이 몇 개지 이렇게 세우면 달러인데 공이 9개인가? 맨하탄은 평당 한 10억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렇게 좀 좁은 면적에 많이 지어서 문제긴 하지만 외국에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한 3억이 훌쩍 넘어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상해 이런 데도 한 4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네, 평당. 우리나라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도 저는 뭐 크게 무방하다. 그리고 이게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맨하탄에 평당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미국 분들이 그걸 보면서 막 와,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좀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난 내 아파트는 뭐 근데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를 못한다 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는 30년 동안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외곽에 있는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 30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르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여러분 이제는 외곽에 가보시면 정말 30년 전 가격대가 그대로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30년 전 가격대가 아니라 더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남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데가 다 막 이렇게 같이 올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정말 30년 전 가격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또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호재가 있고 인프라가 정말 갖춰지고 자산가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근데 안 그런 데들은 안 오를 거예요. 근데 자산가들이 뭐 우리가 많긴 하지만 한계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자산가들이 사는 데들, 그리고 뭐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직장인들, 더블 인컴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25억 이상. 예전에 제가 나와서 항상 20억 이랬는데 정부에서 25억이라는 걸 또 기준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다 25억 넘어버렸어요. 뉴 노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여튼 말을 안 듣는데. 왜냐하면 그 15억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칼럼 쓴 게 있어요. 이제 고가 아파트 기준이 25억이 됩니다. 이런 게. 그 이제 사례를 몇 개 들었어요. 성동구하고 이제 마포가 고언저리니까 뭐 강남은 이미 홀쩍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마포 레미안 프리지오가 실제로 15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 15억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20억까지 그냥 빠르게 가버렸거든요. 성동구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그냥 다 올라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포가 왜 25억 다 그렇게 가느냐? 이게 기준점 효과라고 해서 맞아요. 예. 22, 23, 24에 있던 애들이 다 그냥 착 붙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25억에 그냥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조그만 뭐 호재가 있으면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억 기준으로 이제는 다 이제 맞춰져 버리죠. 이런 데들이 그나마 이제 대기업 직장인 분 두 분이 이제 벌면 한 3억, 4억씩 벌잖아요. 이런 분들 살 수 있죠, 그죠? 조금만 노력하면. 뭐 집에서 좀 보태주고 이러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까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한 2%, 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2%, 3%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 가진 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후레이님한테 잠깐 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보다도 막 훨씬 많아요. 아, 진짜요? 2, 3%는. 예,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억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면 이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 상당히 높아요.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위 1%뭐 이렇게 자산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50억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 그 마포는 충분히 사죠. 오히려 이제 강남을 사고 싶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 못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거다. 뭐 키 맞추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최상단에 있는 애들이 천장이 뚫리면서 이렇게 뭔가 더 세분화가 되는 느낌. 네, 맞습니다. 100억 이상, 50억 이상, 25억 이상, 뭐 이렇게 평당 3억, 2억, 1억 이렇게 딱 나눠질 거예요. 앞으로 마포라든지 그냥 막바지에 있는 데들이 평당 1억. 마포가 막바지예요. 와. 죄송한데 광진구나 그죠? 뭐 강동구 이런 데들이 아마 평당 1억 수준에서 갈 거고요. 그다음 뭐 잠실 이게 평당 2억 그죠? 나머지 이제 강남에 잘 보이거나 아니면 성동구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데들은 3억, 뭐 한남 뉴타운. 저는 40억이 없는데요, 교수님. 저는 25억도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는 살아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앞으로 좀 불려나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자금력이 있으시면 그냥 뭐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아니면 저는 뭐 일단 그 규제 지역을 벗어나는 건 위험하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도 이제 한 4개 정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규제 지역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을 원래부터 규제 지역,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그죠?
근데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된 곳인데 많이 올랐던데 마포, 성동, 뭐 과천, 분당 이런 데가 B 지역. 예. 그럼 C 지역은 안 올랐는데 잡힌 데들, 노도강 플러스 뭐 수원의 팔달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하남 뭐 이런 데들 이 C라고 볼 수 있고요. 네. D 지역은 뭐냐? 그러니까 안 잡혔고 오르지도 않고 규제 지역으로 그죠? 네. 네, 이런데 D 지역이라고 보면요, A, B 지역만 이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저는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입주하고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데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데들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지역을 벗어나서 풍선효과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건 저는 일단 정석은 아니다. 제가 칼럼 쓰는 게 심영석의 부동산 정석이거든요. 정석은 아니다. 네, 정석은 아니다. 뭐 대신에 이제 그게 효과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아파트. 지금 현재 신축이나 그래도 뭐 준신축 이런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저렴하다. 재개발. 전 재개발 권할 수밖에 없어요. 토호제를 피하면서. 예, 토호제를 피하는 방법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거주 안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 24일 그 확대 되기 전에 이미 지정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그냥 들어보면 한남 뉴타운은 입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네. 최근에 제 아는 의사분도 한남 뉴타운 5구역을 샀어요. 그분도 좀 천천히 들어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5구역이 제일 높거든요. 아마 사업 시행인가 안 났을 거예요. 4구역이 사업 시행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한남 뉴타운은. 입지가 엄청 좋죠. 어마어마하게 좋죠. 5구역.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봐요. 평당 1억 2천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싸죠. 느려서 그런가요? 3억 갈 거니까. 뭐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건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통기획 지정하면서 재개발 후보지들 하는 데들은 대부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10월 15일 이후에 그죠? 토호제 지정 발표. 지정된 건 이제 10월 20일. 토호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지정하고 5일 후부터 발효해라. 이렇게 아예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발효하는 건데요. 10월 20일부터 이제 발효가 돼 있는 그 토호제 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연립 다세대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뭐 한 5, 6억 정도 하면 1, 2억, 2, 3억은 갭이 있잖아요. 그걸 끼고 살 수 있고 또 내가 몸테크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소위 썩빌, 썩은 빌라에 내가 안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시거든요. 물론 내가 집이 있으면 여전히 취득세는 이제는 중과됩니다. 8% 내시고 하세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작으니까 5억밖에 안 되니까 8% 내봐도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대 적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 저는 해보시는 게 좋은데 재개발을 하시더라도 자꾸 외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어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A급지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B급지, 그죠? A급지의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용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심권의 연립 다세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연립 다세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예. 우리가 그 연립 다세대 통계는 도심권, 뭐 서북권, 동남권 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그냥 발표하거든요. 서울에는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도심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상승을 해요. 연립 다세대가 오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개발 호재. 재개발 호재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립 다세대의 재개발 지분을 그리고 좀 저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자녀분들 사주는 용. 거의 진짜 이거는 거의 공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상담을 해보면 내가 집이 30억, 40억 돼 있잖아요, 서울에. 그걸 자꾸 증명하시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리고 나중에 뭐 안 되면 주택연금이나 내 집 연금 같은 거 하셔가지고 소득 없으실 때 하셔야 되는데 그거 계속 자식 생각해요. 한국 부모들은 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전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가치가 낮은데 나중에 많이 될 거, 그죠? 높아질 거. 예, 클 거. 이런 게 어차피 재개발 호재가 있는, 뭐 지금은 호재가 없더라도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데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두시면, 자녀 이름을 사주면
그거는 뭐 5억짜리 사는데 5억이 한 20%인가요? 뭐 그러면 뭐 1억 또는 뭐 그 이하로만 그 증여세를 내면 충분히 가능한 거를 증여세를 10억씩 20억씩 내면서 자식한테 3, 40억, 30억짜리 물려주려면 10몇억 내야 돼요, 증여세를. 그거 어떻게 내요? 그거 내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좀 많이. 그래도 그분들 생각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2년 전에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잠실의 가격이 20억이었잖아요. 그때 내가 5, 6, 10억은 아니고 뭐 한 7, 8억 내고 증여를 했다. 지금 40억 됐잖아요. 지금 하면 거의 이제 그 2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아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증여세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아꼈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부담된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이제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그 사업의 지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증여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대신에 공부하시라. 그래서 또 후랭이에서 TV에서 그죠? 저희가 만든 과정이 있죠. 그 11월 달인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끝났는데 70명 훌쩍 넘어가지고 그죠? 좌석이 한 88석인가 그죠? 꽉 저희가 찼습니다. 있는 데인데 거기가 거의 꽉 차가지고 그죠? 전 뒤에 의자 놨습니다. 의자 놓고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 밖에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조금 아쉽다 하는 우리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좀 늘려달래요, 시간을. 그러니까요. 시간을 늘려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끝날 때 이야기하고 나면 사실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영석입니다. 그다음에 끝날 때 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이거 하고 나면 중간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1시간은. 예, 그리고 또 앞에서 그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러면 또 뒤에 분들은 막 그냥 빠르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김정윤 소장님이 계속 저희가 시간 더 이거 빨리 땡기셔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 2시간으로 이제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시간 하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일도 있으시니까 똑같이 이제 토요일 날 1시에서 5시가 제일 부담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틀을 나눴어요. 그죠? 1월 17일 날 저희가 한 4시간 하고 1월 24일 날 4시간. 1차에는 저하고 이제 정영민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명하시고 네. 그다음 2차에는 우리 김재훈 소장 당연히 나오시는데 우리 잘 사는 흥부 네. 이번 그런 필명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정현석 우리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또 제목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1억대 투자로 20억 아파트 갖기. 이건 저도 들으려고 해요. 혹시나.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김정은 소장 원체 뭐 또 강의 잘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나눴으니까 2개 다 들으시면 저희가 가격을 많이 할인해 드려요. 원래 그 하나만 들으셔도 13만 2천 원인데 그럼 뭐 거의 27만 원 가까이 내셔야 되는데 2개 수강하시면 22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가격도 저는 뭐 조금 그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후랭이 TV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거의 뭐 오후 내내 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이것도 물어보시고 저것도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상담 같은 것도 짧게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네. 세미나 같은 데서는 질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거기는 좀 사람이 포멀하지. 포멀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건 아니라서 질문 간단하게 좀 준비해서 핵심만 딱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딱 끝나고 가서 딱 질문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그렇죠.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에다가 제가 고정으로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고 1월 달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지금 네. 재개발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몰려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 10건 중에 5건은 재개발이에요. 역시 그러면서 계속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실입주를 안 해도 되니까 실입주 안 해도 뭐 나머지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그 팔 때 되면 양도세 중과도 될 거고 그죠. 그렇게 다 되죠. 근데 장점은 이제 실거주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의사가 샀는데 한 50억 정도 주고 샀어요. 그 지분이 이제 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뭐 이런 건데요. 대부분 40억, 50억 해요. 40몇 억짜리를 샀었는데 공시가가 10억이 안 돼요. 그러면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50억짜리 가진 거하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요? 지금 사업 시행 가다 그러면 한 10년은 가겠죠. 입주할 때까지. 다 부시면 진짜로 이제 싼 거고요. 어쨌든 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평 자체로 해가지고 공시가를 결정을 하니까 간평이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현금 청산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조합원 지양도 금지라든지 5년 재당청 금지, 뭐 주택수 제한, 같은 구역에 2개 있으면 1+1 말고요. 같은 구역에 두 개 있고 이러면 하나는 청산되거든요. 다물권자. 예, 다물권자. 그거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50억짜리가 10억 한다고요. 거기에 맞춰. 물론 이제 간평하면 조금 더 되겠지만 내가 50억에 샀는데 20억 현금 청산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도나 권리산정 기준일 이런 거 필히 이제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하는데요. 물딱지가 있거든요. 그죠? 예, 물딱지가 있고 무허가가 있어요. 물딱지가 위험하고요. 무허가는 좋아요. 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오히려 무허가 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싸게 샀는데, 이게 조합에서 나와요. 신림일구예요. 이게 옛날에도. 그쵸. 무허가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무허가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입주권이 나오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요. 이게 더 유심히 하셔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거래는 돼요. 거래는 유효해요. 내가 물딱지인데도 팔 수 있어요. 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약사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산 놈이 문제인 거예요. 나 팔았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샀는데 물딱지야. 원인 무효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매 제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거래는 가능해요. 거래는 가능한데 입주권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현금 청산 당할 현금을 사시는 거예요. 30억짜리 샀는데 10억짜리를 제가 사는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왜? 다물권자 있잖아요. 5년 재당청 금지. 생각보다 많아요. 또 우리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것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유 지분이 많아요. 공유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한 10년간. 근데 마누라한테 동등명의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세금상 혜택도 있고. 그럼 그 세무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옛날에 이제 찾아갔을 때 나중에 이제 아파트 되고 이러면 그거 나중에 지금 10억, 20억밖에 안 하는데 아파트 되면 50억 하잖아요. 그 25억 증여를 하면 6억까지만 되잖아요.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세금, 증여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쌀 때 감정평가로 하니까 그냥 빨리 정리해 주세요. 6억 그냥 하니까 얼마 안 내셔도 돼요. 아니면 안 내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증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거주, 10년 보유, 5년 거주 됐잖아요. 마누라는 1년. 마누라 거는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대표 지분자, 대표 조합원이, 대표 조합을 정해야 돼요. 그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대표 조합을 정하고 대표 조합원 것만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면 파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게 둘 다 적용을 해요.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8월 14일 날 판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도 그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제 이제 상담한 분 한 분 또 그렇게 세무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좀 전에 했어요. 좀 전에 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됐어요. 집사람이. 이거 못 파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 팔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겠죠. 네. 예. 뭐 도저히 안 되면 뭐 다물권자라든지 다른 데 내가 있어. 그래서 분양 시기도 비슷해. 예, 이러면 이제 팔려고 하겠죠. 예.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팔 수도 있거든요. 팔면 그냥 모른 척하고 팔겠죠. 그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중개사분들이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해줄 것 같나요? 그리고 중개사도 난 몰랐다, 뭐 확인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30억짜리를 10억에 사면서 20억이 날라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특약 꼭 넣어요. 특약 넣어가지고 입주권이 그 넘어가지 않을 시, 뭐 입주하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을 시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특약사항을 꼭 넣으셔야 돼요. 앞으로 물딱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이런 데 대해서 강해지면 강해질지 약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그러니까. 다 집값하고 관련 있는 거겠죠.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계속 재개발 재건축 뭐 규제 완화 이야기하지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공급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해제를 안 해주고 오히려 지금 투기관리직으로 지정시켜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드린 또 뭐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공유 지분자에 대해서 대표 지분이고 뭐고 없다.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부간에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잖아요. 정말 5, 6억대 뭐 이렇게 샀을 때는 조금 이따 넘겨주지 이러고 있다가 10억 가까이 되니까 이제 넘겨야 되겠네 이렇게 넘겼어. 나중에 뭐 조금 있으면 철거하고 그럼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못 파나. 예, 예, 그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조합원 자체를 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대표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 공유 지분이 다 걸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할 거예요. 재개발 지금 뭐 하여튼 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장이 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엄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계속 규제를 때릴 거 아니에요. 계속 규제를 때리고 이게 뭐 조례도 바꾸고. 맞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2018년 1월 24일인가 그때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 데는 거래가 돼요. 그런 거 사는 거 괜찮거든요. 부가인 뉴타운 2구역, 3구역 이런 건 거래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난 뭐 5년 있다 팔아야 되는데 거래되는 거 없나요? 서울에만 해도 22개 단지인가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개별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남 뉴타운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들어가야 되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매 제한이 가능한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노량진 뉴타운은 대부분 전매 제한이 안 붙어 있어요. 팔면 돼요. 지금 대부분 관쳐놨거든요. 관쳐놔서도 팔 수 있어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노량진 뉴타운 1구역하고 3구역은 안 돼요. 개별적으로 계속 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세요. 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전현진 대표님하고 제가 자양동을 잠깐 갔다 왔는데 주변 분한테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에 사게 만들더라고요. 초기죠. 근데 그게 지금 30억이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이 되나 이게 지금? 뭐 극대화된 사례이긴 하지만 아니 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5억 이하로 사서 대부분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30억씩 막 40억. 아니 30, 40억은 지금은 강남이나 마포, 성동 이런 데는 이제 3, 40억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낮은 때의 가격이 평당 1억, 좀 잠실은 2억, 강남의 이제 핵심지들은 3억. 그렇게 다시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건 좀 어렵지만 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 진짜 이게 파워풀하구나. 제대로 하면. 맞습니다.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하면 진짜 파워풀하구나. 근데 어쨌든 뭐 공부하시고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이 해볼 만한 거라고 같아요. 그게 뭐 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 하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시면 우리 우은재 대표 이야기하시듯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이게 안 되더라도 그게 자산 가치로서 좀 남아 있잖아요. 코인은 정말 그냥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호재가 없어지면 팔기 조금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5억에 산 게 갑자기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짓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조달 원가라 그러잖아요. 그쵸. 빌라나 연립을 짓는데 이미 원가가 상당히 들어가기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더 오르면 올랐지. 원래 그 연립 다세대가 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유지는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호재가 없으면 아파트는 잘 팔리잖아요. 내놓으면 그냥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는 1, 2억 싸게만 내놔도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연립 다세대는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팔리는 게. 1, 2억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팔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호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역이 해제된다든지 그죠? 아주 심각해지긴다. 노도가 깨진다든지 이런 게 됐거든요. 그럼 노도가 깨지면 그냥 계속 깨져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시간이 흘러가 5년 이후에는 노도가 다시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정책적으로 노도 기준 이런 것도 낮춰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동의 뭐 이런 것도 낮춰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재개발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낮출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는 더 낮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서울에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니까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인왕산 밀고 지을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남산 밀고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밀고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뭐 특히나 그거는 민주당하고 같은 편들이잖아요. 고속터미널 개발.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개발. 그거는 참 천일고속 가격이 저는 아는데 천일고속 그게. 누가 지분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 이제 검토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천일고속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10배 올랐던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몇 연상이 됐습니다. 몇 연상. 어떻게 그 호재가 한 번 발표됐는데 10배가 올라요? 역시 주식 해야 돼.
올랐죠. 근데 그만큼 10배 올랐다는 말은 10배 리스키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저는 보시면 좋고, 그게 뭐 재개발이고, 앞으로는 더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오세훈 씨든 다음에 뭐 누가 되든지 가니까 제가 처음에 찍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 사람 설문조사하니까 자꾸 올라가 지지율이. 예. 언급 안 하는 걸로? 언급 안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이 되든 간에 어쨌든 나중에는 제가 볼 때 그 조건을 낮춰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시켜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육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500%로 올려주는, 거기는 이제 국제업무직하고 비슷한 그 국제업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지역을 그렇게 500%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바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사실은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250%, 300%에 맞춰졌잖아요. 더 이상 안 올려졌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이런 데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뭐 대안을 만드는 게 뭐예요?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위로? 위로 더 많이 짓든지 뭐 어쨌든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장해주면 진행 안 될 게 진행되죠. 300%의 진행이 안 됐던 것도 500% 만들어주면 진행이 왜 안 돼요? 다 되지. 네. 물론 이제 기부 체납으로 떼가겠지만 그걸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지역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건들도 굉장히 완화해 줄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양모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예. 왜 이제 그 얘기 안 하세요, 이제? 어쨌든 집사람이 자꾸 제 유튜브를 보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씨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신뢰라고 봐요. 신뢰. 신뢰? 사람이 신뢰를 안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측 쪽은 거의 신뢰를 안 하고요. 범죄자로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뢰를 안 하고요. 좌측에 있는 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거의 신뢰를 안 해요. 특히나 부동산 쪽은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이 어쨌든 좀 신뢰를 얻고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당대표 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인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무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직 뭐 세금을 써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런 걸 했지만 사실은 그 LTV 40%로 줄인 거 이런 것도 다 세금 정책에 가깝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고 투기관리지구라든지 뭐 이런 걸 지정하면 어쨌든 양도세 중과로 조동대상지역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세금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직격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계속 규제를 했더니만 이게 뭐 시장이 오히려 왜곡되고 더 오르더라. 그래서 난 안 하겠다. 근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매달 그냥 내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계속 할 거다라고 그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집권 초에는 뭐가 카드가 많다 그랬다가 또 뭐 최근에는 대책이 없다, 나도 어렵다, 욕 많이 먹고 있는 거 안다라고 했다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되면 부동산 이야기 안 할 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문재인 씨도 다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카드 많다. 뭐 피자. 피자 쏘겠다. 맞아. 피자 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 집권해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래. 스태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 그 이야기 할 때 이거 딱 그냥 본인 속셈이 그 본색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그 바보는 아니잖아요. 좀 멍청해도 좌파들이. 그런데 막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준의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는 건 아마 내년에도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강화하는 건 뭐냐 그러면 뭐 투기관리지구 이런 거 다 조정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6억에서 4억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좌파들도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오히려. 보니까 다 부자던데, 그죠? 네. 또 온갖 제가 모르는 방법까지 다 써가지고 집을 사고. 그렇죠. 해외 출장. 투자하고, 그리고 이런 도로부지, 우리 재개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도로부지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건 정말 전문가거든요. 프로죠. 프로예요. 그거는 우리 전임 대표도 깜짝 놀랄 거야, 그거 보고. 컨설팅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놓고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좌파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데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전에는 근데 15억 이상 안 해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5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강부에서 최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은 이제 15억 넘은 데가 많았지만 강북은 마레프가 한창 달릴 때
그게 15억이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북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니까 걸리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15억 이하만 6억 해주는데 그것도 LTV 40%로 묶어버리면 대출 2, 3억 나오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더 안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 거죠. 이 양반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큰 그 과제다. 어떻게든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이 됩니까? 회복 안 하면 계속 이거는 진짜 해답이 없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 규제하는 거라든지 상속세도 원래 18억 그죠? 공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장기 과제로 해보자. 정치권에서 장기 과제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정치권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해 보겠다. 이건 안 한다는 말이에요. 번역을 뭐, 그렇게 한다는구나. 네,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신뢰가 이제 없다는 게 부동산 부분은 이제 정말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자꾸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념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잖아요. 내 이념을 이제 이게 투영하는 장으로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해결은 하나도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포퓰리스트 같이 그죠? 포퓰리즘 정책들만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있죠. 근데 전체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환율하고 금리예요, 사실은. 네. 근데 여러분이 환율은 지금 심각한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 장까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또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하니까 또 화가 나는데요. 총재요? 예. 총재는 무슨 총재입니까? 한국은행 수장이라 해요, 수장. 요즘 나 밖에 나가면 수장이라 그래요. 이창용 씨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계속 후랭이 TV에 나와서 이 양반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뭐 또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량이라든지 환율 이런 건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 없다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이 욕하는가 싶어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뭐야 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강남 집값 이야기하려고 있는 거야. 교육 이야기하고 서울대 이야기하고 있고 강남 집값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가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맨날 뭐 어떠니 저떠니 강남 집값이죠 어떠니. 이 양반 참 지금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수님들도 이야기. 이 사람 진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1년 전부터 계속 쓰겠어요 이 사람. 제 컬럼도 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왜 그 한국은행 수장이라는 양반이 강남 집값을 이야기하냐. 지금 더 큰 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나 아니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괜찮았겠죠. 이제 못 내려. 그죠? 내린다고 해도 0.25% 내릴까 말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막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추종하는 사람이 이제 될 거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 채권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데, 그죠? 문재인 정부 때 한 달에 20조씩 그 M2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40조가 늘어납니다. 9월에서 10월 가면서 41조가 늘어났어요. M2가. 그랬더니 또 이거 뭐 M2 기준을 바꾼다고 또 이창용이. 저 통계는 해로운 통계다? 조작은 못하니까.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통계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걸 빼고 다시 새로 통계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미안한지 예전 통계를 발표는 하겠대요. 그러다가 쓱 없어지겠죠, 예전 통계. 그렇죠. 그래서 그 새 통계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년 사이에 한 8% 늘었거든. 8점 몇 프로 늘었어요. 계산해보니까 한 5%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이게 5% 는 게 몇십 조가 느는 건데. 문재인 때 20조씩 풀다가 지금 40조 풀잖아요. 그렇게 프로젝트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금리가 왜 안 떨어지냐?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금리는 그 국가의 신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렇죠. 이재명 씨에 대해서 아무도 전 세계에서는 신뢰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금리가 오르면 그게 코픽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금리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계속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은행도 사실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예전 그 작년 초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한 3%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다 지금 4% 초반대로 1%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는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1%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코픽스가 채권금리의 연동리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만 배불리고 은행이 어차피 예대마진을 먹는 거니까 올라가면 자기는 담보대출금리 또 올리잖아요. 네. 올릴 때 빨리 올리고 떨어뜨릴 때 천천히 떨어뜨리고 뭐 유가처럼 그런 짓을 하니까 은행은 뭐 배불러가지고 지금 올해도 한 30조 될걸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저도. 금리 올랐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올랐어요.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항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어쨌든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1%포인트 지금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왜 이러냐?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안 하면 그게 뭐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으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너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네가 주지 않으면 나는 너 채권을 안 살 거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대통령의 신뢰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부동산 망가뜨리는 건 뭐 그러려니 뭐 원체 망가뜨리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면 되는데 이 우리 금리하고 환율 자체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또 걱정되는 게 국민연금하고 통화 스와프를 했잖아요. 네. 예.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인지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0억 달러였어요. 650억 달러까지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를 저당 잡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질이다, 인질. 정말 이거는 젊은 분들이 좀 화를 내시고 좀 이게 좀 많이 돌아서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젊은 분 중에 이제 좌파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 50대는 뭐 해결이 안 되고요.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물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데 젊은 분들은 그래도 요즘 그 우파가 오히려 많으시잖아요. 그죠? 20, 30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급격하게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나서야 돼요. 국민연금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거 해가지고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돼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전에 뭐 환율 공격하고 이러는 그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헤지펀드. 헤지펀드에서 한 번씩 연합해서 들어오잖아요. 연합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그 IMF 직전에 보면 태국이나 이런 데들 그냥 영국을 처음에 공격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그 헤지펀드 공격에 두 손 들었어요. 예, 그만큼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국민연금 코 묻은 돈 정도를 가지고 지금 쓰려고 우리 미래를 저당 잡히는 거는 진짜 골 때리는 일인데요. 어쨌든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대통령의 신뢰가 나라 경제를 이제 망치고 있는 걸로 가고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뭐 부동산 쪽에 저 걱정되는 거는 뭐 둘째치고 나라 경제가 이제 휘청휘청하니까 저도 걱정이죠. 그래서 주식 올려줘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 올르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안 써보니까 그런 거야. 해외여행 가보세요. 얼마만하게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쓰시려면 그리고 여러분 주식 오른 거 아마 계산해 보세요. 환율하고 물가하고 돈 풀린 거하고 계산 두드려 보면 하나도 안 올랐어요. 하나도 여러분 본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번 분은 그죠? 그나마 이제 해지를 한 거고 안 한 분들은 지금 뭐 벼락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실물 자산 같은 거 많이 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식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안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실물자산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신뢰 회복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안 되겠죠. 그럼 5년 동안 정말 힘들 거예요. 한국은행 수장이라는 양반도 지 잘못 아니다라고 그러고 난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잡히겠어요? 국민연금 끌어들이다가 나중에 뭐 연금이나 연금 다 끌어들이겠죠.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6월 3일 이후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강화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강화할 거라고 봐요. 대승을 하면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강화를 할까요? 예, 저도 강화를 할 거예요.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진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은 지방선거라는 거는 지자체장을 뽑는 거니까요. 국회를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강화할 거예요. 강화할 거라고 봐요. 예전에도 문재인 때도 아슬아슬할 때도 계속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는 아마 우리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그 토호제를 뭐 김용범 씨냐 정책실장이 잠깐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토호제 뭐 일시적이다.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영향이 없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해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건 그냥 립 서비스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그냥 립 서비스예요. 일단 토호제는 지정 요건은 뭐 크지 않아요. 최근에도 보면 9월 통계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래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갈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토호제는 지정 요건이 없어요.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나 이런 없어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같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광범위하게 그냥 지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정하기는 쉬워도 이건 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노도강 풀면
좋겠죠. 노동학 그래서 왜 쪽으로 많이 쏠릴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노동학도 못 풀 거예요. 노동학 선거 전에도 못 풀 거고요. 선거 후에도 풀기 힘들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노동학 정도를 풀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큰 영향은 없는데 선거하기 위해서 잠깐 풀 수는 있겠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게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부정적이에요. 풀 수가 없어요. 지정하는 건 너무 쉬운데 푼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정책이 이제 토호제 아니고 나머지 투기관리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다 풀었잖아요. 풀어도 안 오르거든요. 안 오르는데 토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지정하고 푸는데 상당히 그 예민해요. 시장에서. 실거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큰 거니까요. 원래 실거주 조항 같은 거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뭐 언제라든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즉, 갭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걸리는 거니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장점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이잖아요. 썩빌 같은 경우는 좀 낮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반을 내가 대출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반을 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허락해 줄까요? 그래서 그 뉴스가 있었네요. 참 토호제를 더 강화하겠다, 모니터링을. 진짜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토호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3종 세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이제 세금 쪽이에요. 그다음 투기관리지구도 뭐 전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LTV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액에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주느냐 뭐 이런 대출하고 좀 관련이 많은데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관리지구가 이제 조합원 지휘양도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거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는 실거주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부담이죠. 이 3종 세트가 앞으로는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뭐 동탄은 거의 지정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지정하면 3종으로 그냥 다 지정해 버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화성을 다 묶고요? 화성은 다 묶지는 않는데 구별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화성시가 그 구별 분구를 안 했거든요. 화성시도 한 1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분구를 내년 3월인가 2월에 해요. 분구를.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너무 왜냐하면 이게 제2 동탄 신도시만 오르지 1하고 나머지 지역도 잘 안 오르거든요. 화성도. 동탄역 주변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동탄이 2신도시인데 거기만 묶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 구가 이제 되는 거죠.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분당에도 보면 성남시도 보면 분당구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정구라든지 뭐 이런 데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분당구 비슷한 걸 하나 만들고 그걸 이제 지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정될 때가 좀 있겠죠.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정책 기조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강화되면 더 강화되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디가 좀 좋아질 거고 어떤 상품군을 좀 봐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제 뭘 하면 좋을지. 내년에 뭐 저는 가장 좋을 지역은 일단 송파구다. 송파요? 송파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파크리오나 아니면 엘리트를 사신다 그러면 지금 빨리 사셔야 된다. 그나마 이제 리센츠인가 엘스인가 그게 이제 35억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아직 30억 초반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르엘이 48억으로 세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도 다시 이제 가격을 세팅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죠? 파크리오하고 이런 데가 다시 세팅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파크리오 가격을 보시면 25평, 그러니까 5구 전용 같은 경우는 이미 27억 9천인가?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30평대 84 같은 경우 아직 30억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럼 파크리오 같은 경우 이제 30평대를 사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20평대하고 30평대 가격 흐름 같은 것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20평대가 움직여요. 과거에는 이제 평당 가격이 20평대가 좋았는데요. 이제는 평당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을 선도해요. 20평대가 먼저 1억 찍고 그 다음에 이제 30평대가 1억 찍거든요. 그래서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이미 1억 훌쩍 넘었어요. 24평에 25평이 27억 얼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아직 30평대가 34평이면 30억이면 아직 평당 1억은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평당 1억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30억대 가격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사셔야 될 시점이다. 왜냐? 뭐 바로 48억이 아직 안 찍혔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그죠. 48억 이러면 다 이제 나도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저희 매니저 중개사분한테 물어가지고 야, 확인해봐 이래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찍혀야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 초 되면 찍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다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나 뭐 파크리오, 엘리트레파
거니까요. 그런 단지들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거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잠실주공 5단지를 사시든,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건. 네. 아니면 장미 뭐 이런 것들, 그죠? 수혜를 받겠죠. 예, 그런 우리가 잠실 세내역에서 잠실역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좋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잠실 세내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축이 움직일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계속되고 잠실 주공 5단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왜 이게 송파구를 유심히 보라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일단 가격대가 거의 이제 직장인 고소득자가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이미 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어쨌든 예, 마지노선, 마포 뭐 이런 데들도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수준이고요. 그다음 대단지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고, 그래서 너무 잘 팔리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강남의 그 개발축이 최근에 삼성동 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삼성 바로 옆에는 잠실이니까요. 예, 그런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데가 마포성동, 평당 1억. 그러니까 엘리트에 사시는 분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죠. 마포가 평당 1억이야? 난 평당 1억 안 됐는데.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 누가 뺨을 때리냐? 옆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그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제 올라가 있죠. 여기도 그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가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송파구 좀 유심히 보시면, 그러니까 송파구에 내가 집이 있다 또는 사야 되겠다는 분도 유심히 보셔야 되지만, 송파구가 나중에 이제 강남 가격대를 재편시키는 게 어떻게 움직일지, 그죠? 예, 바로 옆에 이제 대치도곡부터 시작해서, 그죠? 쫙 움직이겠죠. 삼성동은 사실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치도곡부터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면서 계속 서쪽으로 갈 거예요. 가면서 이제 반포에, 그죠? 가격대들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예, 송파구의 그 신축들의 움직임들을 좀 예민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입니까? 예, 뭐 풍선효과 이렇게 하셔가지고 토호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토호제 풍선효과 있는 데들이 그 대부분 이제 14억대 아니면 이제 우리 뭐 리모델링 하는데 대지지분 뭐 1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투자의 정석은 아닌데요. 네. 그 주상복합을 한국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맞습니다. 되게 선호하거든요. 왜죠? 밑에 이제 밑에 먹을 게 다 깔리 상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멀리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다 해결하고 이런. 어저께도 저희 전영희 대표님 그 강의하는데 합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메세나폴리스 이렇게 들러가지고. 거기, 예, 거기 있잖아요. 밑에 예, 거기 밑에 썬큰으로 해가지고. 예, 다 뚫려 있고 겨울에 좀 추워서 그렇지. 다니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유니클로도 기웃거려보고 이렇게 하는, 그게 집 밑에 있으면 되게 좋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일단 주상복합은 한국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죠? 그 15제곱미터 이하는 그 용적률이 500% 정도 되면 이게 5구는 다 그냥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셔도 갭 투자가 가능한, 예, 그런 상품들을 고르실 수.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아파트 사고 싶은데 내가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갭으로, 그죠? 그리고 주상복합은 또 갭이 조금 높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예, 그 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서 뭐 15억이면 뭐 7, 8억씩 뭐 이상씩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7, 8억도 안 들어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900%, 1000% 가까이 되는 데는 3, 40평도 대부분 빠져요. 그게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가 전용 84,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다 빠졌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 그러면 부동산이 핵심이 땅이잖아요. 땅을 적게 갖고 있는 게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아파트는 사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어쨌든 이게 속도를 빨리 내어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죠? 이렇게 가 있는 데를 사야지. 초기 단계는 사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데는 대부분 다시 또 재건축하자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내일 저희 그저 현장 탐방 이렇게 가는 데 보면 용산인데, 거기도 동부 이천동 말고 서부 이천동이 있거든요. 2001구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500% 올려줬어요. 그러면 250%나 300% 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500% 올려줬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죠? 혜택을 주면서 사업성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건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초기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비대위라 그러죠.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리모델링 못 해요.
리모델링은 사실 한계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란 자체가 없어요. 이거. 아예 그냥 없어요. 이건 도정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팔아도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없고, 뭐, 이게 장점들은 있어요. 근데 유니트가 이게 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안 좋아해요. 외국 분들은 이제 길쭉한 유니트 좋아해요. 동굴처럼 돼 있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동굴처럼 돼 있는 데가 길쭉하고 어둡고 이런 데 있잖아요. 어두침침하고.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들이 좋은 거예요. 자는 데가 좋아요.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럼? 요즘은 선사시대. 정사각형. 근데 우리 뇌라든지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거기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불 켜고 못 자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왜 어디서 잤냐면 길거리에서 못 잔다니까. 옛날에 뭐 집이 있나요? 그죠? 아주 오랜 때 길거리에서 자면 잡아먹혀서 못 자는 거예요. 동굴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동굴 들어간 거거든요. 동굴은 뭐 들어가면 어두워. 옛날에 뭐 불도 없을 때는 진짜 그렇잖아요. 불 켜봤자 뭐 그 얼마 밝겠어요. 지금 이런 환한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적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데 또 길쭉한데 뭐 음침한데 이런 데서 자는 게 맞아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환한 데서 지금 생활하잖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외국에는 보면 그런 식으로 그 유엔 빌리지라든지 외국풍으로 지어놓은 데 가보면 그래요. 막 꾸불꾸불하게 돼 있고요.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좋아하는데 그런 걸. 그런데 어쨌든 안 좋아하는 분이 많으니까 리모델링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는 조합원 지휘 양도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좋죠. 그래서 막 그런 리모델링 또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정석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좋긴 하겠지만 정석은 아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예, 재개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재개발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 보시면 네. 예, 어차피 가격이라든지 그러면 거래 많이 되는 데들이 우리가 권역으로 보면 도심권, 서부권, 동남권 이런 쪽으로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도심권, 서부권이라는 거, 동남권은 뭐 강남이니까 잘 아실 거고요. 도심권, 서부권이라는 거는 용산, 마포예요, 그냥. 아, 서부권이요? 서부권도 마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포가 제일 핫하죠. 앞에서도 저희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 인천이 연립 다세대 이런 거 보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서울은 이제 연립 다세대 가격이 오르는데요. 인천은 연립 다세대의 가격이 상승률이 오히려 상승을 안 하고 하락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도 재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잘 아시죠? 미추홀 이런 데는 예전에 우리 한익동 예.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인하대 쪽하고 예, 이런 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입주했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잠실내일 우리 이야기하지만 48억. 예, 올해만 해도 그게 30억 초반대가 있었어요, 가격이. 그러다가 이제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30억 뭐 중반, 후반 이렇게 가다가 48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입주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근데 인천은 입주해도 주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신축인데 또 신축도 많고 그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가격이 연립 다세대가 안 오르는 거예요. 호재가 없으니까. 입주하고 가격이 오르는 데를 사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 도심권, 서부권 정도예요. 마포. 제가 계속 마지노선이 마포라고 그러잖아요. 마포는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공덕 1구역 재건축한 것, 재개발한 것 들어오면 무조건 40억이라니까. 40억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억 될까 말까잖아요. 지금 사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예. 그리고 주변에 그게 40억 하면 지금 20억 대잖아요. 어쨌든 높아봤자 29억 얼마예요. 그게 40억하고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도 아이언 뉴타운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마레프가 25억, 26억 밖에 안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가격을 탁 올리고 다시 세팅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사더라도 핵심지를 사야 된다. 아, 이것도.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요번에 그 특강할 때 새로 이제 조인하시는 정현석 우리 교수님을 하는 1억대 투자로 20억 원 아파트 갖기. 자, 우리가 노원구에서 가능할까요? 노원구에 지금 20억짜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없죠. 소위 이야기해서 1억, 우리 정현석 교수가 우리 잘 사는 홍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는 1억대 투자해가 30억 갖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아마 저런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20억은 아니잖아요. 거의 25억, 30억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1억대로 20억을 가질 수 있는 데를 찾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 이야기를 제가 볼 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세미나 같은 거를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피스를 사도 돼요. 근데 오피스는 잘 안 오르잖아요. 수익률은 좋아요. 한 5%씩 10억 정도 되는데 350만 원씩 막 월세 받고 이런 데 있어요. 그 계산해 보시면 거의 4%가 넘어가요. 수익률이. 5%씩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들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되는 데가 정석적인 투자인데 20억 되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잘 사는 홍부님은 20억이 아니라 30억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동대문이라든지 강서에도 저희 마곡 같은 경우는 7단지가 20억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20억, 30억 되는 데를 찾으셔서 거기 재개발 지분 같은 걸 매입을 하셔야지 사업성이 좋다, 뭐 속도가 빠르다. 옛날에는 사업성하고 속도만 봤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입주하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오르잖아요. 인천 그대로. 인천 뭐 그대로 있어요.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 물론 뭐 양이 많은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인천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인천이 올라야지 뭐 새 아파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안 오르니까. 그리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들도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올해 다 쳐가지고 도봉구와 강북구는 0%대, 노원구는 이제 1%대니까 한 2%대, 그죠? 2년 합쳐가지고. 이런 데들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한계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데를 좀 보시더라도 그래도 재개발도 양극화네요. 예, 재개발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재개발이 그냥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만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 정영인 대표님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비사업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데 우리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우대빵은 재개발이 끝 단계만 거래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관처 또는 사업시행인가 나가지고 한참 지나가 관처가 이제 눈앞에 둔데 이런 데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정인 대표하고 이야기해봐도 자기는 별로 관심 없고 관리처분 인가 이유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건 아파트거든요. 그건 안 쳐다본다. 그러니까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먹을 게 없거든. 사실은 우리가 5억을 투자해가지고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데는 사실은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관처하고 좀 있으면 보니까 착공할 것 같아. 땅 파고 있어. 이런 데는 아파트거든요. 그냥 변동이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 좀 우울하긴 한데 하여튼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 이게 사업 쪽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초기 단계를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아파트에 가까이 있는 거는 거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거래도 꽤 하고 있어요. 한남 뉴타운 이런 것도 저희가 거래 좀 해보려고. 한남 뉴타운도 정말 늦은 게 사업 시행인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거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이 한도를 다시 세팅하고 그죠. 대출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대가 꽤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 정도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뭐 많이 올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때 20조씩 풀렸잖아요. 네. 지금 40조씩 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오른 가격보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안 오를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봐요.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문재인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왜 가격이 오르냐? 우리가 그냥 경제학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오르는 거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유동성하고 환율, 뭐 물가 이런 거 비교해보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안 올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오르는 데는 있죠. 그걸 해지하는 거는 진짜 좋은 상품. 말씀드렸던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 우리는 이제 강남에 그죠, 잠실에 뭐 이런 데들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해지하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그걸 해지를 못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올랐다고 해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밖에 나가서 아마 여러분 해외 투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뭐 식사도 해보시고 잠을 자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해외 패키지 투어 이런 거 취소하는 거 많아요. 유럽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환율 때문에 박살나가지고 100만 원 더 내라고 그러는. 안 내고 이러니까 그냥 취소시켜버려요. 여행사에서 돈이 남는데 그 남는 돈보다 훨씬 더 환율이 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나 미국에 가보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3명이서 제가 아는 사람이 3명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뭐 세트 먹었다고 그래요. 10만 원 내고 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미국 가가지고 둘이서 그냥
뭐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네,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햄버거를 3개씩이나 이렇게 먹은 것도 아니고 세트 메뉴 하나 먹었겠죠.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한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좀 괜찮게 먹잖아요. 세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10만 원. 더 기분 나쁜 거는 그 맥도날드 이런 데도 보면 그 이렇게 주문을 그냥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그 밑에 그 팁을 눌러야 돼요. 예. 안 누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팁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화나죠. 팁이라는 게 와 서빙에 물어보고 갖다 주고 뭐 이런 이건 내가 다 들고 오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지가 먹고 버리는 것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팁 내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취소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풀리고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죠? 네,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현금이 휴지조각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현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작 단계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작 단계다. 네, 시작 단계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할 거니까. 이재명 씨가 돈을 안 풀까요? 더 풀 것 더 같은데. 풀 거니까요. 지금 더 푼다고 지금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더 풀 가능성이 커요. 그럼 40조인데 여러분 40조를 풀면요. 그 60개월이잖아요. 2,400조예요. 그렇죠.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그렇죠. 지금 4,400조밖에 안 돼요. 지금 M2의 반 가까이가 반보다 많은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5년에 풀겠다고요? 그걸 5년 안에 다 풀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400조까지 노면 시작할 때 2005년인가 2006년, 2004년인가 그때가 1,000조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4,400조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 뭐 길게 잡아서 짧게 잡아도 20년 정도로 잡으면 돼요. 그동안 이제 3,400조가 늘었거든요. 20년 동안 3,400조가 늘었는데 지금 5년 동안 2,400조를 늘리려고 작정하고 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지가 명확해요. 무조건 그래서, 자산을. 네, 그러니까 자산을 지금 뭐 해외 투자한다고 뭐 오른다는 둥 이런 소리 또 화나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한국은행 수장이라는 양반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 서학개미는 해로운 개미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제 지금 이야기할 거는 뭐 그쪽이 돈이 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게 또 크게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된 거잖아요. 일단 제일 문제가 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뢰를 회복 못하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 한다고 그랬다가 저래 하고 하는 줄 이야기했더니만 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당대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막 신뢰가 없으니까 경제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돈 풀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당분간은 2, 3년 동안 계속 풀겠죠.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미안하네 이러고 이제 끝나겠죠. 딱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죠. 옛날에 문재인이도 그랬잖아요. 예. 노무현이도 그랬고. 나는 뭐 다 잘했는데 부동산만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미안. 그러고 끝났잖아요. 미안. 예, 미안하고. 그 양반은 돌아가셨고. 문재인이도 문재인 씨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한 3년 지나고부터 부동산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예전에 막 나와가지고 대통령과의 대화 때 막 크게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머니 속에 막 뭐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3, 4년 되니까 그다음은 조용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 자체를 안 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통계 조작하고 안 올랐어. 그러고 이야기.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총재가 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리고 M2 통화량 집계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야, 나도 충격받았어. 역시 좌파들이 하는 행태가 거의 비슷해요. 가는 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물론 이제 예전 것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발표하고 요거는 조그맣게 하고 그죠. 사람들 모르게. 그래서 또 기자들도 좌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막 많이 안 올랐다고 막 쓰고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나온 거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서학개미 때문에 그렇고 뭐 이걸 좀 미국이라든 이런 기준으로 바꿔보면 뭐 많이 안 올랐고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기자들이 그냥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하든 상관이 없이 제가 볼 때는 추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1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얼마만큼 올랐다. 이걸 보는 거예요. 1년 전에는 그럼 뭐 그걸 M2를 계산할 때 다르게 했나?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 되는데 이건 경제학을 했다는 양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우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꾼다. 통계를 조작하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자기는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방식 자체를 M2 집계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그러니까 아주 정권에 순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40조씩 늘어나니까 본인도 이제 불안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입주하는 단지, 그 다음에 분양하는 단지, 분양하는 단지를 또 보셔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이빠이 올릴 거예요. 당연히. 띠에르원 그 느티마을 4단지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어마어마하게 칭찬받았어요. 다들 좀 걱정 많이 했대요. 27억에 팔릴까? 일단 5개만 남아도 나머지 99개, 97개가 팔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득이죠. 그렇죠. 조합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리모델링이니까 일반 분양물이 적잖아요. 근데 조합은 분담금이 팍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한 진짜 거죠. 사업을 잘한 거예요. 저는 불안해서 그냥 23억 이렇게 한 거하고 4억을 더 붙여가지고 한 거하고는 그 분담금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 4억씩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억, 2억만 분담해도 되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짜 땡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어떤 가격에 입주를 하는지, 어떤 가격에 분양을 하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지역들이 좀 주거선호 지역이잖아요. 그럼 또 뭐 댓글 중에 또 그러시겠죠. 난 얼마 없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교통호재하고 일자리 같이 이렇게 좋아지는 데들은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교통회전은 일반 철도예요, 철도. 지금은 뭐 딴 게 없고요. 철도 중에서도 어떤 철도만 보셔야 되느냐. 대심도 철도. 그러니까 지하 40m로 해가지고 뚫는 거거든요. 그게 GTX입니다. GTX ABC. 근데 BC도 뭐 비실비실한데 A역 주변에 아직 구성역이나 이런 데들 보면 가격이 싼 데 꽤 있어요. 그런 데들을 저는 역 주변에서 뭐 많이 벗어나시면 안 된다. 점선면. 이렇게 경기도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역 주변을 많이 벗어나시면 안 된다. 내년도에 이제 드디어 삼성역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삼성역에 서지 않아도 수서역까지는 저 대곡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일이 생기면 좀 가격대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2028년이든 29년이든 삼성역 뚫리면 그죠? 당연히 뭐 그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이 일단 삼성역이 핵심이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대심도 철도를 보셔야 되는데 대심도 철도가 GTX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월판선하고 신안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심도 철도거든요. 그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금천구 쪽으로 구로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구로나 금천구 쪽에 큰 혜택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신에 이제 역 주변.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면 나중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역 주변을 아주 유심히 보시면 아직도 저렴한 데 되게 많습니다. 미리 사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28년, 29년 되면 그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때인데 또 더 오를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전철역은 경전철 같은 건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신분당선하고 9호선만 보라. 그게 핵심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을 관통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제가 마곡에 사는데 꼭 와가지고 강남을 관통해가지고 9호선은 그 다음 고덕역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병원역인가 그것까지 서고 그다음에 9호선이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고덕역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더 될 거예요. 하남까지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은 뭐 하남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도 뭐 괜찮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 고덕은 비싸잖아요. 지금 25억 훌쩍 넘어버려가지고 그라시움, 뭐 아르테온 이런 데들이 25억이 넘으니까요. 그런 데들은 좀 비싸니까 길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쪽은 쌉니다 아직. 그리고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고, 삼익타운인가? 재건축도 하고 있고, 거기 생태공원역이라고 생겨요. 거기도. 그래서 5호선에 이제 좀 먼 데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사두셔야죠. 그리고 강동구잖아요. 그나마. 뭐 그런 거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고요. 신분당선은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대부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산으로 올라오니까. 다들 관심이 있는데 밑으로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호매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 연장되는 노선도 연장 노선은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은 없고요. 일단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리고 2028년, 29년 되면 다 개통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1, 2년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좀 서두르셔가지고 그런 쪽에도 재건축, 뭐 주공아파트, 화서역에 보면 주공아파트들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뭐 딱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상당히 가격대들이 있는. 비싼 화서역. 맞습니다. 화서역 있고, 그 다음 푸르지오 있고, 그죠. 옛날에 용적률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도 있고. 그럼 지금 되게 가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생각하셔도 가격이 괜찮고요. 안전마진이 있고요. 그것도 오를 거니까, 오를 걸 생각하시면 가격대 괜찮아요. 근데 화서역에서부터 강남까지 접근하는데 그건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신분당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 같은 경우 좀 찾아보시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자금력이 없으신 분도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같은 것들, 그죠? 분명히 좋은 거고요. 아, 난 뭐 좀 불안해서 싫어. 그럼 또 뭐, 그냥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재건축은 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못 판다고 이런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거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아파트 중에 좀 저렴한데 교통호재나 일자리 창출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저는 뭐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다. 마지막 기회다. 사라. 좀 제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세 채, 네 채, 뭐 10채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주 부자도 2채까지밖에 안 권해요. 예. 세 채부터는 종부세 세율이 달라요. 공시가 50억, 그러니까 한 뭐 100몇십억 정도 되는 그런 자산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시가가 50억 이하면 2주택이면 1.5%고요. 여기는 3%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요. 그 구조가. 그래서 세 채 넘어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2채 정도는 자산가들은 괜찮다. 근데 뭐 우리들은 다 한 채만 있으면 되니까, 예, 저도 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그렇지, 예, 한 채만 남길 거예요. 그래서, 예,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사시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봅니다.